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국제금융론 첫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어, 국, 국제수지하고 국민소득 개정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국제금융론에서 뭘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 잠깐 살펴봤죠. 근데 이제 그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거시경제적인 변수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살펴볼 게 국제수지, 그 다음에 국민소득 개정입니다. 국민소득 개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고 이제 그 뒤에 국민소득 개정에서 국제수지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국제수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금융론은요, 국제경제학 속에 속한 부분이고 주로 교과서에서는 뒤쪽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국제경제학에서는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고요. 국제무역론은 이제 무역 이론입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에 대한 주로 내용이 나눠져 있고요. 그 시장에 따라서 시장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수입과 수출이 결정되는지, 그다음에 수출이 왜 일어나는지, 수입이 근본적으로 왜 일어났는지, 이제까지 왜 수출 수입이 발생을 해왔는지 그 과정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무역이라는 것도 우리가 자국 내 경제를 이해할 때 교역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거를 만들고 내가 자급자족으로 모든 것들을 생산해가지고 소비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들에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벌어들이고 그 소득으로 인해서 소비를 하는. 그래서 그 분업화죠, 분업화. 스페셜라이제이션, 뭐 특화를 하고, 스페셜라이제이션이 특화죠. 특화를 하고 분업을 하고. 그래서 나는 내가 잘하는 것들에 그 노동을 통해 가지고 수입을 얻고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만들 수 있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소비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교역이 발생하는 기본적인 패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제사회로 연결돼 가지고 각 변화되는 이제 시장 구조라든지 환경 속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지, 교육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무역 파트에서 설명이 되고요. 이번 부분에서는 이제 금융 파트입니다. 국제 금융론이에요. International Finance죠. 자, 그래서 뭐 금융 하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는 다른 식의 우리 현실에서 잘 쓰고 있는 단어들이 있으니까 금융업, 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받고. 근데 그런 이제 자본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그 이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그 중요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키 베리어블을 하나로 딱 꼽자면 환율입니다. 환율 결정 이론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학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래서 환율에 대한 이해가 관심이 필요한데요.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며 환율을 통해서 환율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역할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 중점적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환율이 변할 때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영향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어떤 정책들을 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점점 살을 붙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 텐데요. 처음 우리가 할 거는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거시 경제 변수 중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GDP, 국민 소득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라는 건 국내 총생산이죠. 국내 총생산. 우리나라가 특정한 기간 동안 국내에서 얼마만큼 가치를 창출했느냐, 시장에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창출했느냐를 측정하는 것이 GDP입니다. 그 GDP가 결국은 누구의 소득으로 들어가고요. 누가 소득으로 들어가면 가계의 소득, 그러니까 개별적인 경제 주체의 소득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소득이 소비로, 지출로 다시 연결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거시경제학에서 분명히 또 배우셨었겠지만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지출, 그다음에 소득, 생산. 요 세 가지 그 집계 방법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후적으로 다 같아질 계산된다. 그리고 그렇게 GDP를 산정하고 그걸 국민소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쭉 복습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을 취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부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거시경제학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국민소득 어떻게 측정하는지, 국민소득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할 거고요. 생산가치라든지 지출가치에 대한 거, 그러니까 삼면등가의 법칙, 세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해도 다 똑같다라는 것들을 한번 더 살펴보고 그 방법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으로 보게 될 것이 이제 국제수지인데요. 국제수지하고 그 국민소득 개정과의 연관성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국제수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거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국내 경제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내용이 그 후반부에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 바라볼 거 국민소득 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GDP이고요. 그 생산과 지출로부터 발생하는 국민소득의 가치를 기록한 거고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GDP라는 거 1년 동안 일반적으로 1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시장에서 거래된 모든 상품과 재화의 가치를 총합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 쉽죠. Gross Domestic Product예요. 그래서 GDP고요. 이렇게 1년 동안 생산된 물건은 어떻겠습니까? 1년 동안 생산된 물건은 누구의 소득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경제가 순환되죠. 가게는 기업에 가서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소득을 얻고요. 노동소득을 얻은 걸 가지고 기업에서 생산된 상품을 소비하죠. 뭐 기업에서 서비스도 생산을 하니까 서비스도 소비하고요. 그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물론 정부 역할이 거기에 포함된다면 정부 지출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정부 지출로 지출되는 거 말고 그 정부는 생산을 하는 생산적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이죠. 그 세금으로 들어갔다가 정부 지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물로 따져 본다면 그거 걷었다가 결국 정부가 쓰는 거니까 지출의 부분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 경제 자체, 생산된 모든 물건 자체는 그 경제에서 순환되고 그거를 지출로 바라보든 소득으로 바라보든 생산물의 가치로 바라보든 다 똑같다. 그게 이제 삼면등가의 법칙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고 도는 경제, 그 경제 순환도도 우리 경제 원론 시간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거시경제학에서도 잠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국민소득 개정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하나 눈여겨 봐야 될 거 거시경제학 시간에도 분명히 말을 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 그 전 세계가 세계화의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서 각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뭐 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베트남 국적이라든지 뭐 파키스탄 국적이라든지 인도 국적인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죠. 우즈베키스탄 출신도 우리나라 와서 일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좀 적었어요. 그 레이버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노동이 얼마나 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자본은 예전부터 아주 빠르게 해외 진출을 해왔습니다. 해외 자본 유치, 뭐 70년대부터 우리 강하게 해와서 우리 경제 성장을 거둬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자본은 쉽게 움직이고 국제시장의 자본이라고 해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 국제시장의 자본의 흐름들을 우리가 국제금융을 통해서 분석을 또 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노동의 움직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고 쉽지 않았는데 점점 세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로 뭉쳐짐에 따라서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워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교통수단의 발달과 기술의 발전으로 서로 교역이 아주 쉽게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죠.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GNP라는 개념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이제 GDP로 거의 통일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GNP는 무엇이냐? Gross National Product예요. National Product는 뭐죠? 국가, Nationality, 국적에 기속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외국 나가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럼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의 노동자가 일한 가치가 한국의 GNP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게 국내에서 생산됐나요? 그 가치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면 한국의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GDP의 개념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GDP를 더 많이 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DP에 대한 개념은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다시 정의를 하자면 일정 기간 동안, 1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가치의 합이다. 최종 가치,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합이다. 그러니까 그 생산물이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를 다 합한 게 GDP다. 그 GDP를 우리가 전체 거시경제를 보는데 첫 번째 변수로, 중요한 변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얼마나 커지나, 경제 규모가 얼마나 발달하고 있나, 경제 발전이 어떻게 가고 있냐, 경제가 성장하고 있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다 그런 측정 방법으로 계속 쓰여지고 있고 이제까지 많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GDP가 잘 측정하지 못하는 부분, 시장에서 거래된다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거, 내가 집에서 뭔가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치가 아주 높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다면 GDP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GDP가 높다고 해서 우리 본질적으로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죠. 뭐 돈이 사람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느냐, 뭐 생산 많이 한 거 가지고 뭐 어쩔 건데, 그게 국가가 좋다는 뜻이냐, 내 삶의 질, 행복,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대변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GDP가 높은 국가의 행복 수준이 더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그건 뭐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행복의 수준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또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인 개념이고, 그런 부분들을 또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격들, 논리적인 어떤 한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GDP를 많이 쓰고 있고 이제까지 축적되어 있는 각국의 GDP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만한 특별한 지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GDP를, 그래서 이제 일정 수 시간 동안 이제 이렇게 집계를 한 거죠. 1년 동안 집계를 한 겁니다. 뭐 집계하는 과정에 통계적인 그 과정 속에서 분기별로 따로따로 집계를 해가지고 합치기도 합니다. 그건 뭐 계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1년 동안 한 국가 내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 서비스, 가치 총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지출적인 측면, 생산을 이렇게 해냈어요. 생산을 1년 동안 해냈습니다. 이걸 지출적인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계정들을 국민소득 계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변수 하나하나들도 사실은 거시경제적인 한국 국내 경제, 국가의 경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들이 되고 있죠. 자, 우리 뭐 이런 방정식 한번 보셨을 겁니다.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y가 뭐죠? GDP입니다. 국민 소득인 거죠. 거기에 y의 이니셜은 yield, 그러니까 수확물이라는 yield에서 왔습니다. 그 y yield에서 온 y가 이제 소득을 나타내고요. c는 뭐죠? consumption, i는 investment, g는 government expenditure, nx는 net export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년 동안 생산한 어떤 가치들은 가계의 소비, 컨섬션으로 쓰여지거나 지출되거나 쓰여지지 않고 미래 생산을 위해서 보관되거나 잠깐 아껴놔서 투자로 연결이 되거나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정부로 들어가고 정부가 어떤 물건을, 정부 서비스를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겠죠. 정부 지출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수출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입되는 물품들도 있죠. 수출이 있다면 수입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뺀 거, 아주 간단한 모형으로 얘기를 하자면 정부가 없고 외부의 그 국제 무역이 전혀 없는 세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경제는 GDP는 Y는 C 플러스 I가 될 것이고요. 정부가 포함된다면 C 플러스 I 플러스 G까지를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 무역이 활성화됐다. 그 활성화됐다 안 됐다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오픈 이코노미, 클로즈드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근데 이론적인 표현이고, 만약에 이코노미 자체, 경제 자체가 클로즈됐다, 국제 무역이 없다라면 NX 부분은 빠져도 우리가 GDP를 각각 계정을, 국민소득 계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Y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인데 nx 수입한 물건이 있을 거고 수출한 물건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건 수출로 빠져나가겠죠. 그것도 GDP에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x 수출을 해주고요. 해외에서 생산되는데 국내 와서 소비가 됐어요. 그게 임포트 파트죠. 수입입니다. 수입은 국내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그거를 더해주면 안 되겠죠. 네,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x-m 해서 넷 엑스포트 크기가 국민소득 계정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무역수지라고 하죠. 무역수지라고 합니다. 뭐 다른 말로 이제는 경상수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어로는 current account입니다. current account. current account balance까지 쓰기도 하고요. 그럼 current account CA로 쓰기도 하는데 x-m이 되겠네요. 순수출입니다. 순수출. 순수출을 우리가 무역에서 볼 때 current account, 경상수지 또는 예전에는 무역수지라는 말도 많이 썼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양의, 그러니까 수출의 양을 current account로 얘기를 하고요. 국제수지에 한 정확하게 포함되는 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거기 NX라는 부분에 들어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GDP나 아니면 일반적인 GDP 구성을 한번 이렇게 쓱 살펴보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네. 소비가 가장 크고요. 소비가 가장 크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보통 정부 지출이 조금 더 크고 투자가 조금 작고 그 수입 경상수지 크기는 국가에 따라서 조금 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같이 큰 경우 대외 의존도가 낮은 대국의 경우에는 컨섬션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요. 우리나라 같이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경상수지의 크기가 뭐 적자, 흑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크기가 소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GDP 할 때 우리 거시경제학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측정 방법에 있어서 1년 동안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우리가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집계하는 것인데요. 집계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거. 근데 그거를 최종 생산물이어야만 하느냐, 뭐 중간재를 어떻게 고려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원래 중간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가가치 총합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러니까 밀을 생산해가지고 농부가 밀을 생산해서 밀가루 제조공장에다 넘기고 제조공장에서 밀가루를 만든 다음에 빵공장에서 넘기고 빵공장에서 뭐 1,000원어치의 빵을 생산했다고 치면 최종 생산물이 이제 시장에서 거래된 1,000원의 빵이었다라고 하면 GDP 계산할 때 1,000원이 들어가지만 각각의 물건이 팔린 거, 그건 밀을 처음에 생산했을 때 제분업자한테는 300원에 팔았고 제분업자는 밀가루를 빵 공장에 500원에 팔았고 500원에 판 거를 빵 공장에서 1,000원을 창출해내가지고 최종 생산물의 가치가 1,000원이 됐을 때 각각의 변해간 어떤 돈들을 합하면 1,000원이라는 돈이랑 같아진다. 300원 처음에 이제 300원에 팔았으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없다고 가정을 하고 300원의 가치를 농부가 창출을 한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500원에 팔았다면 200원의 가치가 창출됐죠. 그 500원이랑 500원에 사고 1,000원에 그 공장에서 500원의 밀가루를 사고 1,000원에 빵을 팔았기 때문에 500원의 가치가 창출됐습니다. 그걸 부가가치라고 하고요. 각각의 생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해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고요. 그걸 다 합해도 1,000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거시경제학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그 국민소득 방정식을 통해서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또는 CA 커런트 어카운트 요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상수지에 대한 어떤 관계를 한번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그냥 중학교에서 배운
수학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항만 이동해주고 이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죠. 아니면 이제 우리는 CA라고 쓰겠습니다. current account니까 경상수지요. 그럼 경상수지는 어떻게 이 각각의 항목들이 이제 우리가 집계를 다 끝내고 나면 딱딱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커런트 어카운트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다른 국민소득의 계정에 대비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CA가 있는데 CA를 우리 다시 정의를 한다면 E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엑스포트 마이너스 임포트. 그런데 이제 CA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CA인데 CA는 Y 마이너스 C 마이너스 I 마이너스 G가 되겠죠. 왼쪽에 있는 항들을 오른쪽 항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북을 바꿔주죠. 자, 커런트 어카운트는 뭐라고요? 국민소득에서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을 뺀 겁니다. 됐나요? 사후적으로 같아집니다. 이거 항등식이에요. 국민소득 항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커런트 어카운트 자체, 경상수지 자체는 이렇게 정의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커런트 어카운트가 마이너스다. 커런트 어카운트가 마이너스다. 그게 뭐겠어요? 자, Y는 소득이고 C 플러스 I 플러스 G는 국내에서 지출한 겁니다. 커런트 어카운트가 음이다라는 거는 Y보다 C 플러스 I 플러스 G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소득 또는 생산해낸 가치보다 더 많은 걸 지출했다면 커런트 어카운트가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게 경상수지 적자가 나는 거죠. 경상수지 흑자는 어떻습니까? 생산한 것보다 국내에서 지출한 것들이 작다면 잉여가 남게 되겠죠. 잉여가 남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수출했다는 거죠. 사후적으로 수출이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것보다 국내에서는 조금 덜 썼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쉽죠? 내용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국민소득 항등식을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다음은 저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과 경상수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국민소득 항등식을 이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저축이라는 건 뭔가요? 저축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다가 지출한 걸 뺀 거죠. 지출한 걸 뺀 겁니다. 그래서 소득 Y에다가 소비 지출로 C로 지출을 했거나 G로 지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S를 정의할 때 Y-C-G로 쓸 수 있고요. 만약 개인이라면 Y-C를 하면 됩니다. 저축이란 건 뭐죠? 내가 오늘 소비하고자 했던 욕구를 억누르고 참아가지고 소비 안 하고 아껴놓은 게 저축입니다. Y-C가 되겠죠. 뭐 조금 더 거시경제학에서는 디스포지블 인컴이라고 해서 텍스를 고려한 것들도 충분히 포함됩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그 부분은 살짝 그냥 무시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S를 우리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다시 정의를 해보면 S는 Y-C-G가 되겠네요. 이 경우에 뒷부분에 있는 Y-C-G를 다시 우리 아까 고민했던 커런트 어카운트 값으로 대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를 그 커런트 어카운트에 대한 함수로 또는 관계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고자 합니다. S는 Y-C-G였죠. 근데 Y에다가 국민소득 항정식에 있었던 오른쪽 항들을 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CA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I하고 CA만 남고 C와 G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축이라는 게 보다 사후적으로 투자와 커런트 어카운트의 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개방 경제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국제 경제에서 자본 스톡, 자본을 축적하는 게 투자죠. 자본이 늘어나거나 경상수지가 흑자가 됨을 통해서 저축을 늘릴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축의 크기, 저축의 양의 크기는 I의 크기와
CA의 크기로 합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이제 저축과 경상수지의 관계를 이렇게 국민소득 항등식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이런 내용을 응용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이게 가끔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축이라는 게 인베스트먼트의 형식으로 나타나거나 커런트 어카운트의 변화에 대한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어떤 나라가 세이빙이 크다라면 경상수지의 흑자가 아주 크다거나 인베스트먼트가 아주 크다거나 그 해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구성을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투자의 크기에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무역수지 또는 경상수지의 흑자가 아주 크게 발생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한번 어떤 부분이 더 컸는지 어떤 섹터가 더 큰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라는 거죠. 저축이라는 것도 국가경제, 거시경제를 판별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요 세이빙이라는 것 자체 Y에서 C, I, G 빼줬던 거요. 요거 빼줬던 거. 요거는 사실 국가 전체적인 총저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저축, 개인적인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저축과 정부에 대한 저축이 따로 있을 수 있죠. 정부는 어떤 저축을 합니까? 뭐 따로 저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수입이라고 정부의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텍스 걷어들인 거에다가 정부 지출 뺀 거, 그게 정부 저축이죠. 정부에서 쓰지 않고 지출하지 않고 남겨놓은 돈, 남겨놓은 자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저축은 어떻게 될까요? Y에다가 텍스 내고, 그죠? 그거를 disposable income이라고 합니다. 나의 소득에다가 인컴 소득세 낸 거. 그럼 소득세 빼고 나면 이제 나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되겠죠. 가처분 소득에다가 컨섬션을 뺀 겁니다. 그게 민간의 저축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private saving이라고 해서 SP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럼 그거하고 public saving, 그러니까 정부의 government saving, 그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Y-C-G가 결정되게 되는 거죠. 그거 더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government saving과 private saving을 더하면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saving은 Y에다가 C 빼주고 G 빼준 게 된다라는 거죠. 그 전체적인 어떤 저축의 구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국제수지 계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계정이라는 건 뭐죠? accounting, accountant, account죠, account. 그 어카운팅 자체, 회계학 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 표를 차변, 대변,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이걸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사후적으로 왼쪽 오른쪽이 같아집니다. 대변, 차변이 같아져야 합니다. 복식부기 원리에 의해서 쓰고 있는 거죠. 뭐 제가 회계학을 전혀 전공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지만 기본적인 이제 복식부기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계정을 만들었다. 국제수지 계정입니다. Balance of Payment라고 하고요. 국제수지 계정은 이제 한 국가가 국제 간에 어떤 거래를 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일련의 과정이 있고요. 그 쓰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국제수지라는 거, Balance of Payment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이제까지 봤죠? Current Account가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무역수지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Current Account고요.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을 써놓은 겁니다.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의 이동을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Financial Account가 있습니다. Financial Account. 금융계정이 있어요. 금융계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금융자산의 이동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Capital Account, 자본수지가 있죠. 자본 계정이 있습니다. 경상수지, 금융계정, 그 다음에 자본수지. 자본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나왔는지, 그 다음에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의 흐름을 우리 국제 수지표를 통해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상수지, 금융계정, 그 다음에 자본수지 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Current Account, Financial Account, 그 다음에 Capital Account. 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거 복식부기에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복식부기 그 국제수지 계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항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 이번 주말에 다른 미팅을 통해 가지고 한번 예를 보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가지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국제 수지표,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GDP, 국민 소득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국민 소득 한등식 요걸 조금씩 변형해 가지고 저축과 경상수지와의 관계, 커런트 어카운트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내용을 주로 요약하고 설명했습니다. 자, 국제수지표에 관한 거는 줌 시간, 우리 다가오는 시간에 연습 문제나 아니면 예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예를 통해서 훨씬 더 국제수지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거시경제학적인 공부를 하신, 거시경제학 쪽 공부를 이제 먼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부분들 뭐 이해하시는데 별로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국민소득 항등식도 맨날 뭐 거시경제학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느끼셔야 될 부분은 이제 커런트 어카운트, 경상수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약간 경상수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항등식 바꾸는 부분만 조금 주의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어려움은 크게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이번 학기 동안 쭉 살펴볼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실 환율이라고 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필요한 것들이요. 수입과 수출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경상수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자본수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융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GDP에서 살펴봤고, 그다음에 국제수지표 추가적으로 다가오는 우리 시간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요약하는 걸로 하고요. 경상수지에 대한 이해, 국민소득 계정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시고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